인천경제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이강식입니다. 오늘 인천상공회의소 창립 135주년을 기념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인천경제 현안 토론회에 직접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시는 기업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주제 발표를 해 주실 인하대 장웅선 원장님, 그리고 자장을 맡아 오늘 토론회를 진행해 주실 이종일 한국 뉴욕 주립대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 환경은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시장의 소비는 줄어들고 기업의 생산은 멈췄으며 글로벌 공급 생산 체계는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고 각종 마이너스 경제 지표들은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를 큰 기회로 만드는 필사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많은 기업인들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를 적용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방송을 통해서 기업인과 시민들이 소통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의 위기를 대응해서 우리 경제가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근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건설적인 토론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인천시와 인천경실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토론회를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실련의 김근영입니다. 인천 상공회의소가 이강신 회장님 취임하신 이래로 저희 인천경실련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경제 아젠다를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의 하나로서 오늘 이 토론회가 또 준비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급변하는 우리 경제 현실에 맞춰서 그 경제 생태계의 어떤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오늘 토론회가 되길 바라면서 준비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좋은 말씀은 앞에서 회장님께서 다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인사말로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웅성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인천 상공회의소 135주년, 제가 몇 주년 행사 참석한 중에 제일 오래된 행사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주제 발표를 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가볍지는 않습니다만은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내용을 빨리빨리 전달해 드리고 토론회 때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맞고 있는 산업 대전환 시대란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런 실체를 바탕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일까,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 세계보건기구의 이 현황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금 1,000만, 50만이라는 숫자를 돌파를 했죠. 근데 여전히 아직 최대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1차 파동에 이어서 2차 파동이 온다는 것을 거의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아시아, 유럽을 거쳐서 지금 특히 북남미, 그다음에 인도, 중동 이런 쪽은 하루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세계경제기구 쪽 전망에 의하면 1차 파동이 됐든 2차 파동이 이어지든 어쨌든 19년 말 기준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약 한 9 내지 10% 정도의 어떤 경제 쇼크가 올 거라고 예상하는 데 비해서 대한민국이 한 1%, 2% 마이너스 정도에서 선방한다는 것은 향후에 벌어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쟁 상황에서 우리가 다소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소위 K-트리오, 방역, 바이오, ICT, K-트리오의 맹활약 덕분에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최소한의 어떤 경제 충격으로 우리가 선방을 하는 모범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벌어질 경제 회복 국면에서 우리가 유리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재정을 중심으로 약 한 76조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아마 조만간 7월 중순에 이 계획들의 강론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정부의 재정이 우리 인천 경제, 인천에 계신 기업분들이 1차적으로는 그 경제 충격에서 서바이벌을 해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경제 회복기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도약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 과정에 이러한 76조라는 재원이 적절히 잘 써야 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로 잠시 잊고 있었던 대전환, 산업 대전환 또는 디지털 대전환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소위 트릴레마 3중고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3중고의 실체가 뭐냐? 첫째가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대표되는 이제 보호무역주의 시대, 또한 4차 산업혁명발 디지털 대전환,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만 양극화 문제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생태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고 있었던,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대전환의 실체였는데, 여기에 결정타가 이제 매겨진 겁니다. 소위 말해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표현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영구히 forever alter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구히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가오는 새로운 뉴 노멀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적인 어떤 포인트들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지금까지 대전환이 오기 전까지 소위 선형적 성장 시기에는 우리는 열심히 또는 눈치 빠르게 패스트 팔로우로서 선진국을 추격하면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게임이었다고 하면, 지금 소위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이게 지수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후발주자가 특별한 전략, 차별화된 전략이 없으면 그 간극은 점점 벌어지게 되고 급기야는 결국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게임의 형태가 달라졌다. 또한
이 소위 디지털 대전환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었던 업의 본질이 지금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의 아주 상징과 같은 업이었죠. 인천만 보더라도 지금 인천의 소위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했던 한국GM, 동시에 지금 인천의 택시의 광고판을 부착하고 그 광고판에 32개의 센서를 붙여서 각종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스타트업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자동차 산업만 놓고도 업의 본질이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위기의 대표적인 게 소위 인구 고령화 문제, 그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이런 건 좀 빨리빨리 안 해도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이 감소 속도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빠르고요. 생산성 문제, OECD 평균 대비해서 우리의 생산성이 절반 수준입니다. 또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 수준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대전환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구조적 위기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5년에 1%씩 하락한다는 유쾌하지 않은 법칙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정권별로 거의 공식처럼 1%씩 지금 떨어져 왔던 거고요. 이런 하락 추세가 거의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또는 인천이 택할 수 있는 혁신 전략은 뭘까? 몇 가지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빨간 글씨로 표현된 게 대전환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노멀, 소위 올드 노멀이라고 하면 그 올드 노멀은 WTO나 FTA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체제였죠.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또 중국이 세계 공장의 역할을 했다. 그 다음 우리나라 기업이 시장을 찾아서 옵쇼링을 했다. 소위 올드 노멀은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가장 대한민국이 최적화된 체제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올드 노멀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고, 이 비포 코로나 시대에 그런 대전환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면 코로나발 블랙스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대전환은 급속히 가속화된다.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이게 진정한 뉴노멀이라는 것이고, 이 뉴노멀을 상징하는 것들이 이제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든지 세계 질서의 지각 변동, 디지털 대전환은 이미 이제 일반인조차 이제 실감을 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속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글로벌 밸류 체인이란 말이 아마 7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을 연구개발해서 제조하고 서비스하는 전체의 일련의 어떤 과정에 국가가 2개 이상이 참여하면 우리가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애플이죠. 애플을 R&D를 하거나 유통 서비스하는 것은 미국이 하지만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는 한국이나 대만이나 미국이 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 중심, 수출 중심의 경제였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참여도가 유럽 권역 내에 있는 국가들을 제외한다고 하면 세계 실질적인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뉴노멀 시대에 우리한테 오는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편은 훨씬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그 충격 강도가 크겠죠. 예를 들어서 작년 7월 달에 이제 아베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겪었던 이 소부장 사태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이 이쪽이에요. 소위 메모리 칩, 탄소광, 범용 자동차처럼 시장 규모는 크지만 굉장히 이 소위 경쟁이 치열한 이쪽 영역, 영어로 따지면 P자 같이 생겼죠. 근데 우리한테 이걸 내줬던 일본은 굉장히 시장 규모는 적지만 심지어
시장 점유율이 90% 100% 독점에 가까운 이런 첨단 소재 장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몇 개를 스탑시키겠다고 공격을 가한 게 이제 아베의 수출 규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글로벌 밸류 체인의 흐름은 여기서 소재 장비를 갖고 와서 범용 제품이나 부품을 만들어서 중국이나 미국에 파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우리 취약성이 작년에 이미 한번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런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게 리쇼링인가? 리쇼링이란 말을 굉장히 여기저기서 우리 사회의 뭐 높은 분부터 아주 많은 분들이 리쇼링이란 말을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옵쇼링에 나간 기업이 한 12,000개 정도 된대요. 지금 코트라가 이걸 전수 조사를 해요. 이 사람들이 나갔을 땐 다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을 보고 나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사회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근데 미국 같은 큰 나라들 같으면 자국 기업이 리쇼링 하거나 외국 투자 기업이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 효과를 내죠. 지금 10년에 18년 사이에 약 75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으니까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미국같이 그런 정책을 폈을 때 12,000개 기업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기업이 있겠는가? 13년에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데 68개인가가 들어왔다는데 이런 기업들 인터뷰하는 내용들 뭐 족족이 다 불만이고 속았다는 이야기들만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이 리쇼링 돼 오는 것들을 기다리는 것은 답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나간 기업이 GVC가 재편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역내 권역별로 밸류체인이 재편이 된다고 하면 그런 나간 기업들을 어떻게 다시 재배치할 거냐, 니어쇼링이라고 표현하든 릴로케이션이라고 표현하든 그런 나간 기업들을 어떻게 재배치할 거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특히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는 인천에 어떤 나간 공장이 다시 인천으로 들어온다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인천이 향후에 벌어질 미래 소위 밸류 체인에서 혁신 생태계를 여하히 구축하고 인천이 소위 글로벌 이노베이션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리쇼링 전략은 뭘까? 소위 말해서 아이턴 전략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독일의 머크라는 이 화학 소재 회사라든지 미국의 램 리서치, 보잉 이런 회사들의 혁신 R&D 센터들이 대한민국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들도 우리가 나간 거와 똑같은 논리로 우리 시장을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뭐 우리의 어떤 그 산업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천은 이미 이런 리쇼링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적어도 대학과 관련해서는 성공시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뉴노멀 시대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급속히 진행될 텐데 우리가 지금 있고 있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업을 2030년까지 이렇게 고부가치화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발표한 게 있어요. 즉 지금 현재 18년 기준 500조 정도의 제조업 부가가치를 한 800조 정도 수준으로 1.5배 정도 높이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 구체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을 연구할 새 없이 지금 아베의 공격도 받았고 포스트 코로나의 공격도 받은 거예요. 코로나의 공격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이 고부와 같이 제조업을 고도화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이런 제조업 밸류체인 스마일 커브상 제조라는 것은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영역이에요. 이 제조를 어떻게 고부가치 영역으로 높일 거냐의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또한 고부가치 소부장을 국산화 개발하는 겁니다. 또한 제조뿐만 아니라 제조를 중심으로 어떻게
R&D나 서비스나 이런 영역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애플이 그랬듯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제조업의 그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어떻게 영역을 확장해낼 것이냐가 제조업 르네상스의 요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산업 구조를 스마트화하거나 또는 서비스화하거나 친환경화하거나 플랫폼화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승부를 좌우하는 것은 저는 데이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인천은 다행스럽게도 제조, 물류, 바이오, 의료, 포털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AI 기업을 제가 인천에 공무원하고 미팅을 주선한 적이 있는데 그런 AI 솔루션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인천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인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인천에서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데이터들이 다양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서의 어떤 글로벌 이노베이션 허브와 이런 데이터의 어떤 소스로서의 인천의 강점을 어떻게 살릴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일들은 반드시 이제는 개별 기업, 각계격화 또는 이런 사일로식의 접근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제는 플랫폼 혁명의 시대다. 그래서 플랫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플랫폼은 그냥 중학교 때 배운 우리 인수분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같이 하는 겁니다. 서로가 쉐어할 수 있는 걸 쉐어하는 만큼 코스트는 줄어들고 같이 만들 수 있는 가치는 더 커지는 게 쉽게 말하면 플랫폼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또한 산업 생태계의 어떤 구조적인 위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동안 성장해올 동안 편의적으로 이렇게 각 산업별로 주장이라는 대기업이죠. 의 1등하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우리 경제를 급속히 성장시켜 왔어요. 그 폐해가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미래의 우리의 어떤 산업 생태계는 이와 같이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벽이 없고 서로 간의 협업이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생태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우리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산업부에 있으면서 여러 산업 도메인에서 이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플랫폼을 설계하고 직접 정부 사업을 하거나 민간 주도로 이런 플랫폼을 작동시킨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이 하고자 하는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같은 경우도 이게 개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이루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인천에 있는 수요 대기업들과 원부자재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여하이 아까 말씀드린 인수분해를 잘 해서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위 학교가 생산해내는 또는 그동안 만들어냈던 많은 지식들이 그냥 학교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융합혁신기술원은 플랫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학교와 여러분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향후에 펼쳐질 미래 이 생태계 전쟁에서 이 지역사회의 대학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의 선진국들이 이런 대전환을 겪었던 또 성공했던 도시들은 예외 없이 그 대학들이 그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 포스트 코로나 인천의 뉴노멀 대전환 전략과 관련해서 두 가지 화두를 던졌습니다. 소위 GVC 재편과 리쇼링 이슈가 등장할 텐데 인천만의 차별화된 아주 이노버티브한 혁신적인 유턴 전략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과 관련해서 데이터 기반의 상생형 플랫폼 전략을 곳곳에 어떻게 작동하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활동하는 한국공학관리원이 지난 4년 동안 활동을 해서 대한민국 산업기술 70년을
한번 역사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근데 이 7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니 우리가 이미 한 3번 정도의 대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전환을 다 성공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 성공의 요인이 뭐냐니까 그 대전환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대전환 방향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고 있었고, 이게 모두가 동시에 변화를 해야지 어디 뭐 이 정부는 가고 민간은 안 가고 대학은 가고 기업은 안 가고 이런 식으로는 대전환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 조직에서 폈던 책 제목이 플랫폼 레볼루션입니다. 여기서 강조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제 이 소위 뉴노멀 시대는 플랫폼 경쟁 시대고, 플랫폼의 특징은 개방하고 공유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유와 유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해내는 것이 플랫폼 레볼루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웅성 원장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혁신 전략에 관해서 좀 광범위하고 이렇게 넓은 깊은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좀 범위를 좁혀서 인천의 어떤 기업, 인천의 경제 이런 측면에서 좀 집중해서 내용을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코로나19 상태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그 상태의 어떤 오늘 인천경제 오늘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느끼는 건 뭐고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쭉 보면은 제조업이라든지 소매업이라든지 산단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을 보시게 되면 쭉 내려가 가지고 전국이 4.7, 인천이 한 10.9 정도로 더 침체되어 있는 국면이고, 국가 산단 가동률도 보면은 현재 뭐 60%대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 생산액의 경우에는 더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쭉 떨어지다가 자금 재난지원금 효과로 약간 반등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조금 그것도 이제 좀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도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출 수입도 보면은 굉장히 감소된 걸 그래프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약 17.8%, 수입은 25%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고요. 품목별로 보면은 전기, 전자하고 화학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만은 철강, 금속, 기계, 장비, 플라스틱, 고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수입은 화학 쪽에서 많이 늘어났고 플라스틱, 고무 이런 쪽에서 많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인천 경제의 그 어떤 큰 두 가지 그 인프라 축입니다. 인천공항하고 인천항만을 좀 보면은, 인천공항은 2003년에 개항 이후에 이제 17년 만에 처음으로 여객이나 운송이 감소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보시면은 여객의 경우에는 97%, 운송의 경우는 77% 정도가 뭐 아주 급격히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화물의 경우에도 비교적 선박하고 있으면 4% 정도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인천항 그 물동량도 보면은 컨테이너 경우에는 비교적 양호하게 지금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벌크를 비롯한 일반 화물은 8.8% 정도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취업자 수를 좀 보면은 진 5월달에 취업자 수를 보게 되면 인천이 한 24,000명, 전국적으로는 한 39만 2천 명 정도가
감소됐다고 이렇게 통계청 자료에 돼 있고, 그 그래프를 밑에 보시면은 뭐 급속하게 취업자 수와 고용이 감소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반면에 실업은 쭉 늘어난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그 실업의 어떤 체감은 이 그래프보다 훨씬 심각하지 않나. 뭐 이렇게 무급이나 유급 휴직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어서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피해에 대한 걸 보면 한 96% 정도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대응도 약 88% 정도는 대응을 못 하고 있고, 일부가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비대면이라든지 약간 국지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도 약 82% 정도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고용의 경우에는 비슷하게 지금 크게 뭐 고용이 감소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그 다른 지표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나은 그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피해가 어느 정도 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42% 정도가 1년 이상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BSI를 보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낮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하고 소매 유통업의 경우에는 50 정도, 그러니까 뭐 절반 정도 수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소비자 심리나 설비 투자는 이거보다 조금 낮습니다만은 그래서 소비자 심리 75, 설비 투자 80 정도, 그래서 굉장히 기준점 아래에서 크게 부진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대응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기술 개발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한 35% 정도 답변하고 있고, 공급을 좀 다각화해야 되겠다 28%, 그 다음에 비대면 업무 도입과 업종 전환 이게 19, 14 이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좀 보시면은 저희가 글로벌 공급망, 아까 뭐 장 원장님도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일본의 어떤 그때 반도체 규제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코로나 때 중국의 어떤 부품 하나가 안 들어서 자동차 제조 라인이 중단되는 사례,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지금 국내 어떤 로컬 공급망을 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기요하다, 이렇게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거고,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강소 기업, 글로벌 로컬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강소 기업 제조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울러서 아까 리쇼링 문제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난해한 과제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의 어떤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기업들의 어떤 비대면 업무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만은 아직 인식도가 그렇게 높지는 못하고, 비대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지원해 주거나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달라,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저희가 언택트 이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늘어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육성이 앞으로 강화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기업들이 원하는 그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금융 세제 지원이 27%, 그다음에 내수 활성화가 26%, 고용 유지가 19, 규제 개선이 16, 수출 지원이 8.1 이 정도 나왔으니까, 당장 금융이나 그다음에 내수 활성화 지원, 그러니까 기업들의 경우에는 금융 지원을 해서 기업들이 좀 이렇게 생존할 수 있게 해달라.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내수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이라든지 규제 개선 이런 순으로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고,
어떤 국회 쪽에 어떤 지원 법안은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선 소비나 투자 활성화 법안이 가장 기묘하다. 그 다음에 추경 등을 통해서 코로나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노동 시장의 어떤 유연화 법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법안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인천이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어떤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현재 뭐 계속 뉴 노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각이라든지 새로운 기준 이런 것들 새로운 전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때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인천 경제나 기업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기업 지원과 규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뭐 이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코로나 상태에서는 아까 금융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망하지 않고 존속하도록 일단 만들어주는 것이 기묘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고용 유지를 해주는 것이 지금 가장 기묘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을 강화해서 계속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글로벌 어떤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의 어떤 기준과 수준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 기업들이 규제가 지금 강하다, 글로벌 기준을 비해서 너무 규제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맞는 어떤 규제를 하고 거기를 지나치는 높은 거에 대해서는 개선, 개혁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니콘 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수출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규제 차원의 지금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 노동의 유연성이 많이 이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 형태라든지 근로 시간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경영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개선이 좀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산업입니다. 뭐 우리 인천이 나아가야 될 미래 산업이 뭐 여러 분야에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통 제조업의 어떤 육성 지원하는 그런 기반 하에서 현재 인천이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그 바이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뭐 진단 키트라든지 세정제라든지 그다음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송도 이쪽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가장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세계적인 어떤 바이오 어떤 클러스터를 이 송도 쪽에 만드는 것이 가장 우리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뭐 장 원장님에서 말씀은 우리가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의 원 부자재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는데 지금 우리 시 당국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래 성장 동력을 우리가 또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뭐 동력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이패스 그러니까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을 끌고 가기는 하나의 중요한 성장 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받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인천 항만하고 인천 공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천 항만이 저쪽에 내양 쪽에 18부도 뭐 계양부터 개방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현안 문제가 있고, 또 신항만이 저쪽 송도 쪽에 조성이 돼가지고 그쪽이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항의 어떤 종합 발전
계획이 수립이 좀 돼야 되고 다른 부산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라든지 전략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공항의 경우에는 뭐 이제 세계적인 우리 허브 공항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MRO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항 경제권 어떤 산업들이 입지를 해서 인천 경제를 끌고 가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항 경제권 아까 뭐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어떤 공항 경제권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세계적인 경쟁 그 산업들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 정책 이거는 굉장히 매크로한 어떤 아젠다입니다. 우리가 뭐 경실련하고 쭉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발해서 정치권이라든지 경제계라든지 쭉 건의를 했었고 저희가 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보면 수요나 생산이나 공급 체계에서 봤을 때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뭐 세계적인 런던이나 뉴욕이나 뭐 도쿄나 이런 데가 수도권을 역차별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규제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점검이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코로나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서 리쇼링이나 이런 거와 연계해서도 보면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분권도 계속 저희가 이때 제기해왔던 문제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지방이 곧 국가다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코로나 대응하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 지방 정부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 극복이 효율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들이 뭐 인천 의료원에서 이제 김 교수님이 이렇게 제안해가지고 됐고 여러 가지 뭐 IT를 통한 동선 파악이다 이런 것들이 지방 정부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방의 자율성, 지방의 독창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좀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려면은 지방 재정이 훨씬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방 재정에 대한 어떤 확충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인천에 대해서 좀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기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항공 뉴욕 주립대 이종일 교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정책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뜻깊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천 시민들과 특히 오늘 기업 하시는 분들 길을 좀 살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자리니까 끝까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장황성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셨고 그다음에 오홍섭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세미나나 이런 거를 열심히 많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보다도 수준이 더 높아요. 아주 인천에서 아주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회를 하게 돼서 아주 더 마음이 뿌듯합니다. 오늘 그 토론회 토론자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으로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신 김상석 본부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기획조정실장님. 그 다음에 백현성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경제처 처장님. 그 다음에
그 인천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사무처장님을 맡고 계신 김성원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장웅성 원장님 자리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오홍석 인천상공회에서 상금 부회장님 발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그 우리가 인천이 그 맡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천 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의 발표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선 김상섭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서 토론을 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좌장 맡으신 이종일 교수님이 이제 기업기 살리기 이런 자리를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취지를 설명하셨는데 그동안 그 인천시의 이제 일자리와 경제 산업 쪽에 또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충분히 기업들의 길을 살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토론과 관련해서 두 분의 그 발제하신 분들의 맥락에 좀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기엔 너무 큰 주제들이 다뤄져서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히 좀 얘기하면 우리 장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이턴을 얘기하셨는데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노력을 해왔고 가령 그 구로 쪽에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유통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직접 상주하면서 그런 노력들을 해왔다는 말씀드리는데 조만간 한두 가지 정도 케이스를 발표할 수 있는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이제 빅데이터하고 뭐 인공지능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플랫폼이 사실상 인천에 없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하반기에 이제 개소를 하게 될 송도에 그 스타트업 파크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이와 같은 그걸 가지고 스타트업들을 모집해서 본격적으로 좀 플랫폼들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홍식 우리 상금 부회장님 이제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할 얘기를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인천의 그동안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뭐 더 얘기하면 중복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그래서 좁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기업인들 그 설문조사 한 부분들이나 이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그 각종 시책들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특히 이제 가까운 하반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좁혀서 좀 말씀드릴까 하고요. 이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 제조를 하게 되면 결국 수출하거나 아니면 내수 소비를 해야 될 텐데 이 둘 다 지금 막혀 있는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코로나 6개월 동안에 저희가 엄청나게 나름대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시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았던 규모로 자금들을 많이 지원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가까운 9,576억 현재까지 지원을 했었고요. 중소기업 지원 같은 경우에도 5,800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것도 역부족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방으로 계속 떨어지려고 하는 부분들을 그나마 지지하고 있었지 않았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고용 시장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고용률도 상당히 높고 실업률도 상당히 높은 그런 구조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숫자상으로는 계속 고용률이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위태위태한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역점을 둬서 나갈 건데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꼭 뭐 예견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올 초에 저희가 노동부에서 이제 주관하고 있는 5년짜리 그 단연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고용안정 선제 대응 프로젝트라고 해서 고용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그걸 막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앞으로 5년간 한 500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들을 추진할 겁니다. 특히 이제 인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뿌리 산업 부분들에 있어서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일자리 센터 개소식을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공정 자동화 설비 구축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좀 만들 계획이고 올해도 국비가 한 57억 정도 그리고 시비가 한 20억 정도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그 인천의 또 산업 기반 중에 중요한 게 그 산업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산업 단지 재생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 산단 사업, 그다음에 이제 올해 나왔던 산업 단지 대개조 사업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다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인천의 어떤 미래 제조업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 스마트 산단 사업단 출범을 했고 하반기에는 스마트 산단 통합운영센터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구축을 해서 앞으로 일자리도 한 10,000개 이상, 그리고 생산액도 1조 이상, 그리고 스마트 공장도 한 1,000여 개 정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발제에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를 저희가 어렵게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에는 이제 건물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장비도 구입하고 해서 바로 가동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아까 좀 얘기 나왔었는데요. 그 부품 산업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상생 협력을 위한 특별 보증 사업도 저희가 완성차 업체들하고 중기부하고 같이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억을 투자하는데 그 20배 정도 보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업들에게 운전 자금은 최대 30억 원, 그리고 시설 자금은 최대 100억 원까지 대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역시 아까 이제 발제에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무엇보다 바이오 기반을 저희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공정 실습장하고 전문 인력 양성하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서 작년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8월달에 전국을 대상으로 이제 공모를 할 텐데 저희는 사실은 그동안 노력한 거에 비하면 잘해야 본전이거든요. 저희가 따와서 이런 거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말씀 나왔던 것처럼 원부자재 국산화 부분도 이미 저희가 실무 협의회를 꾸렸고 그리고 30개 정도의 국산화 대상 품목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상공회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 기업 설명회 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이런 부분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났는데 네. 정리하시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스타트업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렵게 이것도 사실은 많은 그 R&D나 이런 연구 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대전을 제치고 저희가 작년에 스타트업 파크 공모 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송도의 투마로우시티를 개조해서 총 사업비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을 할 겁니다. 해서 10월 달에 부분 개소를 할 거고 전체 개소는 12월 달에 할 겁니다. 그래서 한 80여 개 정도 스타트업들을 입주시킬 텐데 올해는 한 80% 정도 입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연세대, 인하대, 인천대 같이 하고 공항공사, 항만공사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비대면 언택트 나왔는데 그 막힌 걸 뚫기 위해서 저희가 수출 기업 해외 시장 판로 개척도 지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 최근에 추경에 한 11억 정도 확보를 해서 광고라든지 수출 바우처 지원 그리고 물류비 지원 등 이런 부분도 할 계획이고요. 특별히 또 다다음 주인가요? 저희가 이제 한번 시범적으로 비대면 수출 상담을 저희가 베트남 하노이시하고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막힌 기업들 좀 뚫어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한편에서는 내수 또 한편에서는 수출 이런 부분들 애로사항들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별히 그 일자리 경제본부장님이셔서 아주 뭐 시간을 좀 더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곧 이어서 그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기획조정실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항만공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그 귀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인하대학교 장효성 원장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혁신 전략에서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선상에서 혁신 성장 전략이 요구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미래 밸류 체인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 턴인 거죠 아이턴이 그래서 그런 거에서 굉장히 좀 좋았고요. 저는 이제 색다르게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홍식 부회장님께서 코로나19의 인천 경제를 말하다
말씀해 주셔서 그런 이제 설문조사도 많이 하셔서 보니까는 또 특히나 이제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인천 기업의 거의 96%가 다 경영 악화됐고 82%가 매출이 악화될 것이고 업종 전환을 14%나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듣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우리 김상섭 본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최근에 한번 뉴스를 보다 보니까 청주시에 사례가 있더라고요. 청주에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를 하면서 거기는 아예 선택과 딱 집중을 해서 그 일본 수출 규제를 예를 들면 불산화수 뭐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품목들을 딱 선정한 다음에 품목들을 선정해서 산학연 뭐 기타 이렇게 해서 기술 지원을 해주고 그 기업에다가 아까 이제 우리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판로 지원까지 완세트로 해서 그 기업을 A부터 어느 정도 Z까지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렇게 일본의 그 수출 규제를 그 넘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 인천도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바이오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 GM이라든지 인천에도 중고자동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품 소재 장비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입 의존도가 많은 이런 품목들의 리스트업을 하고 기업들이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항만배우단지에도 그런 아까 얘기한 아이턴이 됐든 아니면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과 기업들을 우리 항만배우단지에서 수출 경쟁력을 좀 제고하면 우리 인천 기업들도 좋고 또 항만배우단지로 보면 또 물동량도 창출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우리 교수님하고 부회장님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좀 들어봤고요. 저 인천항만공사로 좀 돌아오면 최근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기업들, 물류 기업들이 또 선사, 뭐 포워딩 회사, 선사 대리점 많은 기업들이 좀 애로사항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아까 1조가 넘는 큰 금액을 이제 했지만 저희가 뭐 그 정도의 규모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기업들한테 임대료 감면이라든지 또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든지 또 인센티브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만 순수 200억 정도를 좀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인천의 경쟁력 또 항만 물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최근에 하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소개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지금 과거는 저희가 고부가치 물류 쪽으로만 이제 포커스를 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부가치 물류에서 조금 좀 더 하이밸류 될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전자상거래 물량이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직구라든지 역직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저희가 아무리 2단지에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를 구축한 거라든지 또 지금 굉장히 먹거리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가면서 인천 신항에 저희가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인천 경제도 좀 살리고 물동량도 살리고 부가가치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더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그 인천시와 저희 항만공사와 또 업계 학계가 있게 해서 아까 업종 전환 14.3%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아까 청주시 사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기술 지원도 해주고 판로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기업들이 A부터 Z까지 할 수 있도록 항만배우단지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 인천 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길 실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임대료 감면 등에서 중소기업들한테 200억 정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백현성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경제처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경제처의 백현송 처장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인천에서 살은 하나의 시민인데 이 인천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장 원장님과 그다음에 우원식 부회장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야기된 그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혁신적인 대한 전략도 고민하시고 그리고 인천 경제가 얼마만큼 위기를 겪고 있고 그 하나의 대안으로
해결적 대안으로 인천공항 경제권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전체적인 인식과 그 공감은 이제 같이 하는데 저희가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발제해주신 분에 대한 일일이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적인 대안으로 인천공항 경제권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천공항이 실제로 그 코로나 시대에 아마 가장 먼저 위기를 맞고 있고, 그리고 또 가장 또 늦게 회복이 되는 그런 우울한 그 산업에 있기 때문에 이 공항 경제권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 성장 모델을 통해서 어떠한 미래를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저의 토론을 좀 가름할까 합니다. 말씀 아까 부회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진단을 해주셨는데 항공 수요가 그 전년 대비해서 95%나 이제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항에 약 현재 한 5만 명 정도가 상주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하루에 한 22만 정도의 여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약 5천 명 정도가 되니까 오히려 여객보다 상주 직원이 더 많은 좀 우울한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그 여객 터미널 옆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예전에는 하루에 비행기가 1,000대 이상 뜨고 내리니까 사무실에 담소를 나누기 위해서 가다 보면 비행기가 너무 많이 뜨고 내려서 저 비행기 참 보기 지겹다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그 저희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비행기를 보면 저희가 환호성을 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소리를 지른 이런 상황을 보면서 좀 그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조금 우리가 전망을 해보면 더 우울합니다. 저희 공항연구원에서 전망을 해보면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어느 시기에 우리가 작년 수준의 항공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이냐 이런 걸 전망할 때 보통 이게 그 회복 모델을 뭐 U자형으로 갈 것인지 L자형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전망을 해보면 다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우울하게도 우리가 최소한 2년 정도는 되어야 그 예전의 항공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세계 항공 산업의 70%가 연관 산업들이 지금 셧다운으로 다 멈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뭐 도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 나라 항공사도 굉장히 어려워서 실적 악화로 인한 영업 실적이 둔화되고 그래서 정부가 산업안정기금으로 지원을 해서 마치 연명을 하고 갈 정도로 항공산업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위기를 겪으면서 저희가 크게 절감을 하고 있는 것은 위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인천공항이 그동안 17년, 20년 동안 이제 아태 지역의 그 항공 수요가 전 세계 한 30%를 차지하는데 평균적으로 과거에 한 10년 동안 4에서 5% 정도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 공항은 개항 이래로 한 번도 그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한 8% 성장을 했고 그래서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여객은 세계 5위, 그다음에 화물은 세계 3위가 되는 그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성장을 거둬왔는데 이렇게 위기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쓰나미가 오듯이 그렇게 올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좀 성찰을 해보면 경영이라든지 그 공항의 운영에 있어서 그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아까 장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지적해 주시고 통찰력 있게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모든 산업이 이제 과거에 성장했던 방식대로는 성장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위기에 우리가 조금 더 생존력을 가지려면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절실하게 깨닫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새로운 이러한 인식과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새롭게 저희 사장님이 오시면서 그 지금 말씀 주신 그 공항 경제권이라는 것으로 새로운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것을 저희 나름으로는 좀 구체화시켜서 새로운 이제 전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 공항 경제권은 조금 더 생소한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항 경제권을 저희 공사에서 나름으로 정의하기로는 공항 경제권이라는 것은 그 이제 세계 공항들의 그 메가 트렌드를 살펴보면 그 과거의 1세대의 공항은 화물이나 여객을 운송하는 그 운송 중심의 네트워크 허브였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의 공항은 이 공항의 아까 말씀드린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항공 운송과 연관된 다양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MRO가 있을 수 있고 그 MRO와 연계돼서 항공 부품 소재,
그다음에 연구개발 이런 그 연구한 산업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산업들이 그 공항 지역 안에 그 융합되고 집적이 돼서 이 공항이 경제 활동의 중심 그리고 그 경제 공동체의 하나의 중요한 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저희 공항 경제권의 핵심적인 개념이고 저희가 그것을 공간적으로 분리를 해보면 그 이제 공항 한 1,700만 평의 그 공항 시설 지역과 그걸 아우르는 영종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그 네트워크 허브, 그다음에 산업의 허브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곳 남동공단이 포함되어 있는 그 송도나 청라의 그 다양한 산업과 기업들이 있는데 그 공항의 산업과 연관되어질 수 있는 산업들하고 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 경제 활동이나 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 위기를 이제 겪으면서 그 저희가 인식하게 된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4대 산업 허브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중에서 오늘 이제 토론과 발표된 것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하고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짧게 해주시면 좋을 네네. 것 같은데요. 예.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그 오홍식 그 부회장님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규제, 그다음에 새로운 기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때 그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기 위한 규제 혁신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저희 이제 공항에 그 5할주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남단 지역에 약 120만 평의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현재 인천시와 그다음에 그 LH가 개발을 해서 현재 어떻게 개발할 건지 용역을 통해서 그 대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새로운 대안의 기업들이 리쇼링을 위해서 그 탈중국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기업들 중에서 인천공항에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시너지를 날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대안적으로 찾아서 그 산업단지 안에 그 같이 그 입주를 하면 참 좋을 텐데 말씀 주신 것처럼 40년이나 지난 그 수도권 규제법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대안들 제약 요인이 많고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그 뭐 탈중국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인천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동남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다고 많이 슬프게도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홍콩이나 다른 그 국제적인 경쟁력에 있는 그 도시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규제와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직접 경제권이라고 할 수 있는 영종도를 그 홍콩보다도 훨씬 더 능가하는 그 국제적인 자유도시로 만드는 개념으로 저희가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 그 인천 경제의 그 중요한 관문인 인천공항이 그 인천 경제에 보다 더 그 중심적인 활동과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에 현안까지도 하나 얘기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김성원 인천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사무처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토론보다도 오늘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의 경제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하고 저희 경실련이 인천시와 공동으로 이제 이 토론회를 계획했던 이유는요. 오늘 이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이제 대응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런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려고 그래도 아까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반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오더라도 지원을 못 받으면 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규제를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나 수도권이라고 하는 역차별 받는 것을 이제는 정부도 정치권도 고민을 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공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항이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공항공사가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재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항공사법에서 그렇게 제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에서 공항공사법을 과감하게 개정을 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이 그러니까 개발하는 데 참여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에 대한 정비단지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공항공사법상 현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사법을 과감하게 바꿔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항만공사에서도 나오셨는데 좋은 기업들이 항만 배후 부지에 들어오려고 하더라도요. 보면은 뭐 임대료 문제라든지 세제 혜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부산항이나 인근에 있는 평택항보다도 대개 임대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세제 지원이라든지 임대료 지원을 받으려 그러면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자유무역 지역을 지정하려 그러면 항만공사나 항만청 그리고 인천시가 산자부에다가 지정 신청을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다들 모이셨으니까 그런 논의들도 좀 합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면 윤관석 의원 그리고 뭐 배준영 의원, 배진교 의원이 오신 이유는 각 정당을 대표해 가지고 의원님들을 모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 규제 문제라든지 그리고 공항공사법 개정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모셨으니까 다들 모이신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잘만 정리하면 뭔가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정말 그 토론을 통해서 아주 인천이 당면하고 있는 현상에 맞게 대안들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그 발제를 해주신 그 장웅성 인하대학교 융합혁신기술 원장님, 그다음에 오홍식 인천 상위 항공회 상급 부회장님도 100% 다 동의하시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그 산업자원부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하니까 혹시 우리 장웅성 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짧게 한 30초 1분 정도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예, 토론해 주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인천은 역시 잠재력이 큰 커뮤니티다.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미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이제 좀 연결하고 그 시너지가 나게끔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 정부의 어떤 그 공무원분들 또 이 지역 기반의 어떤 정치권 뭐 이런 분들이 좀 이 합심을 하면 오늘 나온 이런 좋은 리소스들을 가지고 이래 뉴노멀 시대에 좀 적합한 혁신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 오늘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신 상공회에서 상공부장이신 오홍식 부회장님. 뭐 오늘 뭐 토론회가 경실련하고 공동 주최인데 우리 김성원 처장님이 많이 애쓰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세 분이 뭐 자리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김상섭 우리 본부장님, 김종길 실장님, 백현송 처장님 했다는 것이 인천 경제가 잘 돼갈 수 있는 중요한 분이 오셔서 같이 토론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항만공사에서 그 중고차 이전 문제가 잘 돼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 120만 평 그 땅은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그 굉장히 요긴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힘 닿는 대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풀려서 그 땅이 좀 정말로 그 공항에 어떤 중요한 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한 가지 그 폴리텍 대학이 그 주한 캠퍼스를 MRO 전문 대학으로 이렇게 육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서도 좀 지원도 해가지고 해가지고 공항의 어떤 중추 산업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그 지금 현재 저희가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초기에 그 질문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영종 아이디가 유튜브 아이디가 영종인데 아마 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종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인천 시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도 엄청 줄고 호텔 영업도 중단돼서 직원들은 휴직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인천시나 공항공사에서 저처럼 힘든 사람들한테 무슨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긴데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석 본부장님이나 우리 그 처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 김상석 부장 저희 본부장님이 더 적합하신 것 같아. 예,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오죠.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예. 시 일자리 경제본부장입니다. 지금 뭐 질문 주신 분들 말고도 지난 6개월 동안 저희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해왔던 게 다시 생각나는데요. 현재 우리 시하고 중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이 이제 급격하게 고용이 이제 악화된 지역에 대해서 정책적인 처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업종들을 많이 지원해서 특별하게 이제 지원해주는 업종 중심의 전략이 있고, 하나는 지역 단위 접근이 있는데, 그 각각이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역을 하게 되면 이 공항 관련 업종뿐만 아니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업종들 다 이게 데이터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업종을 지정하다 보면 그 다른 지역에 또 있는 그 대하고 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는 지금 업종 확대를 해서 가능한 한 이걸 품으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공항 관련 직접적인 저희 관련성이 없더라도 영종 지역이라든지 중구 쪽에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종사자들 분들 다 구제하기 위해서 지역까지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인데 저희가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성취한 거라고 하면 그 특별고용 지원 업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5개에서 공항 관련 종사자들이 많이 이제 근무하고 계신 9개 업종으로 저희가 지상조업 같은 걸 포함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좀 그 범위를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가 파악한 게 공항 관련 종사자가 한 7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만여 명은 포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특별고용지원금을 저희가 또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각 지역별로 한 100억씩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시에서 한 2배로 그걸 확대해 가지고 올 봄에 추진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시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더 사각지대라든지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좀 챙겨서 더 좀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상훈 본부장님께서 토론으로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그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플랫폼 관련돼서 많이 미래산업에서 추진하고 계시고, 소부장이라든지 뿌리산업 살리기 위해서 또 스마트 산단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최근에 제가 인천시의 중앙정부 마찬가지로 경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어려울 때는 정부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도 공무원분들 뵐 때마다 돈 열심히 쓰세요, 저축하시지 말고 열심히 쓰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종길 항만고사 실장님께서는 일부 지자체 청주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으시면서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고용 유지하고 아이디어 재난지원금 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백현수 인천공항공사 그 처장님께서는 요즘 어렵다, 공항 수요가 95% 줄었다, 5만 명 근무하는데 승객은 5천 명이다, 이 말로 현재 상황을 정말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항공공항 관련 산업을 융합하고 연계해서 MRO 같이 이 지역 내에 여러 가지 그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참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700만 평에 달하는 그런 경제 권역이 하나 형성되면 좋겠고, 우리를 무슨 수갑처럼 또는 옥죄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좀 많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원 사무처장님께서는 이 오늘 회의 토론회의 취지에 관해서 아주 정확히 잘 집어주셨고요. 첫 번째 우리 장 원장님 발표가 전략이나 방향을 얘기했다고 하면, 우리 오홍식 부회장님은 액션 플랜에 관해서 지원책에 관해 집중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준만 놓고 보면 국가나 중앙정부를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발표하고 토론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주 실질적인 얘기로 공항 발전을 위해서는 재투자가 필요한데 공항공사법 이거 개정돼야 된다. 100% 동의합니다. 또 항만도 항만 그 배후 부지가 하루빨리 자유무역 지역이 되도록 우리 그 인천시장님, 오늘 세 분 그 윤관석 국회의원님, 배준영 국회의원님, 배진고 국회의원님 이렇게
실제 오시기도 하셨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도움 받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는 건데 좀 해야 될 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회자로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읽던 책을 다시 한번 꺼내본 게 뭐가 있냐면 플랫폼 제국의 미래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플랫폼에 관해서 얘기하셨어요. 우리 장 원장님도 얘기하셨고 오홍식 부회장님, 김상 부원장님 또 다 플랫폼에 얘기하셨는데,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 4고요. 더 히든 DNA 오브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트릴리언 달러를 할 수 있는, 정말 1조 달러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 그러니까 1조 달러면요 1200조니까 우리나라 재정보다도 많습니다. 이게 한 개 기업이 매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8가지 조건을 내세웠더라고요. 책을 한번 보시고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고객 경험을 수직적으로 통합해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요, 고객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경험이 아니고요, 사장의 경험이 아니고 직원의 경험이 아니고 고객 경험입니다. 고객에게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하거나 한 그 정보, 그 상황에서 고객이 경험한 거를 직원은 물론이고 중간관리자 물론이고 CEO까지도 경험하고 학습하고 피드백해야 된다. 이게 트릴리언 달러 컴퍼니의 요체인 것 같습니다. 8개 중에 제가 요거 하나를 집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었냐면 인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국회의원 분들하고 같이 일해야 된다고 했는데, 인천 경실련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어서가 아니고, 인천 경실련은 원칙이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내거나 성명서를 내는데 대안이 없으면 내지 않는답니다. 대안이 없이 남을 비난하거나 남에게 자문을 하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행히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실 일들이 있고 영향력들이 있고, 지역의 시장님이나 또 국회의원분들을 통해서 인천공항공사나 인천항만공사나 지역의 기업이나 상위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상의를 통해서 바라는 것들이 있고, 또 학교를 대표해서는 우리 장 원장님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고객인 시민과 고객인 기업과 고객인 유권자들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수직적 통합을 해서 경험을 함으로써 인천이 트릴리언 컴퍼니가 2개, 3개 나오는 그런 지역이 되고, 오늘 이 토론회가 그 시발점이 되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발표해 주신 2분, 그리고 토론해 주신 4분 전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기획해 주신 인천 상위, 인천 경실련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